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이 말하길 흉사를 맞았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평소와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근데 그날따라 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씻고 TV를 보는데도 안절부절하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왜 그래?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묻자 아내는 말했다. 내 친구 은숙이 있잖아. 걔가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갔거든. 아내는 점괘를 다 보고 나오려는데 무당이 말하길. 너희 어머니 얼마 전에 가슴이 아파서 입원했지? 라고 말하더란다. 실제로 한 달 전에 장모님은 협심증으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셨다. 그리고 그 무당은 말을 이어갔다. 너희 어머니한테 백호살이 들었어. 흉살 중에 흉살이야. 근데 하필 네가 상문살이 들었어. 어머니한테 잘해. 너 그러다 상복 입을 수 있어. 무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너무 찜찜해서 아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데 그 무당이 다시 말을 했다.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복채 안 받을 거니까 앉아. 그렇게 무당은 흉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1년 동안 가족 모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절대로 가지마. 정 가야 한다면 팥과 소금을 가져가. 그리고 집에 오면 꽃게가 든 음식을 꼭 먹어야 돼. 그렇게 해야만 상갓집에서 붙은 귀신을 떼어낼 수 있어. 이게 끝이 아니었다. 무당이 한 가지 더 말해줬는데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어머니와 바다 건너 섬에서 하룻밤 자고 오라는 신신당부였다. 만약에 1년 동안 어머니한테 귀신이 몸에 붙어도 바다를 건너가면서 힘이 약해진 귀신을 떼어낼 수 있다는 무당의 말이었다. 그래서 1년 내내 가족들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될 수 있으면 피했고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한다면 팥과 소금을 가져갔다. 문제는 꽃게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24시간 해물 순두부집을 찾았다. 해물 순두부에 있는 꽃게를 먹고 짬뽕 안에 들어있는 꽃게까지 먹었다. 어떻게든 1년 동안 해결을 해 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1월 달이 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다시 어두워지면서 그 무당이 어머니를 데리고 바다 건너 섬에 갔다 오라고 했잖아 라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바다 건너에 있는 강화도의 펜션에서 하루를 자고 오기로 했다. 막상 강화도에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도 보니까 기분도 좋았다. 저녁이 되면서 회무침과 돌게장 정식으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장모님과 같이 화장실에 갔다. 그렇게 장모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셨는데 뭔가 이상했다. 엄마, 눈이 왜 그래? 화장실에 다녀온 장모님을 보니 왼쪽 눈 흰자가 안 보일 정도로 새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었다. 주말이라 근처 병원은 다 문을 닫는 바람에 다시 바다를 건너서 급히 병원으로 왔다. 의사는 재채기를 심하게 하거나 고혈압이시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모님은 아무런 증세가 없으셨던 분이다. 화장실에서 무슨 일 없었어?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이상한 일은 없었는데 이상한 사람은 봤어. 아니, 덩치가 커다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흔들흔들 거리면서 오고 있는 거야. 얼굴을 봤더니 괴상하게 립스틱을 바른 채 나를 보면서 히익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화장실에서 나왔지. 그렇게 다시 강화도로 돌아온 우리 가족들은 잠에 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잠을 자지 않은 채 그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엄마가 본 그 여자는 누굴까? 술 취한 여자겠지. 라며 잠을 청해보지만 뭔가 찝찝한 마음은 여전했다. 그래서인지 그날 생전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 며칠 후 다행히도 장모님의 눈은 멀쩡해지셨다. 얼마 후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너네 외숙모가 돌아가셨으니 나랑 같이 장례식장에 가자. 그 말을 듣고 퇴근을 하자마자 아버지를 태워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다. 그날 아버지는 취하시도록 술을 드셨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네 집에서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술 취한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타고선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였다. 취한 아버지를 모셔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벽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문 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났다. 장례식장에 팥과 소금을 안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재빨리 1층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곧바로 그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편의점에 팥은 없었는데 다행히 소금이 있었다. 소금을 사서 몸에 뿌린 후 내 몸에도 뿌렸다. 그랬더니 그나마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옮겨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에 그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선 이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셨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18층 버튼을 눌렀다. 너무 무서웠지만 귀신인지 사람인지 봐야겠다는 생각에 여자를 쳐다보려고 하는데 거울에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거울에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계속 웃고 있었는데 립스틱을 마구 칠하면서 웃고 있었다. 장모님이 강화도에서 본 여자와 똑같은 생김새였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소금을 떨어뜨렸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서 13층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13층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내리는 동안 숨죽이고 쳐다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히던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내 왼쪽 눈을 가리키면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13층에 여자가 내린 거 봤어요? 라며 물어봤다. 13층에 젊은 여자가 살아요? 라고 묻자. 아니, 그 층엔 노부부가 살아. 아들 내외는 해외로 가서 젊은 여자가 올 리가 없어. 그리고 얼마 후 13층 노부부의 할아버지가 풍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병마를 옮기는 살이었을까?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는 꽃게는 빨갛고 뾰족하고 짠맛의 개는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가 있다. 과연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 귀신을 보고 난 뒤 나와 아버지는 무사히 아파트에 도착했어.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면 여전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 다음 날 아침 무서웠지만 그 13층 노부부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3층 노부부에 대해 물어보니 그들은 이미 몇 달 전에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 그곳은 지금 텅 비어 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그 여자 귀신이 어떻게 그곳에 나타났는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 이후로 나는 그 여자 귀신에 대해 더 조사해보기로 했어. 자료를 찾아보고 주변의 무당과 스님에게도 상담을 했어. 그들 중 한 무당이 내게 말했지. 그 여자는 과거에 그 아파트에서 희생된 영혼이야. 그녀는 복수를 원하고 있어. 너는 그녀에게 뭔가를 보여주었거나 그녀에게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그 여자 귀신이 나타난 13층으로 다시 갔어.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갑자기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 복도 끝에서 그 여자 귀신이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지.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어. 당신은 누구세요? 왜 여기에 계신 거죠?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오래전에 이 아파트에서 살던 여자야. 나는 억울하게 죽었어. 나를 기억해줘.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억울한 사연을 들려주었어. 그녀는 그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살하게 되었다고. 그녀는 오직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영혼을 위로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했어.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약속했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출판하기로 했어. 그녀의 영혼이 이제 영원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가 사라진 후 나는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 그녀의 삶과 죽음, 그녀가 겪었던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달했어. 이 책을 통해 그녀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랐지.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처음에는 그저 내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 어느 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었어. 갑자기 방 안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고 컴퓨터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비치기 시작했어.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고마워. 이제 나는 떠날 수 있어. 그 순간 모든 이상한 현상들이 멈추었어. 그녀의 영혼은 마침내 해방되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슬픔과 고통은 이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 이후로 나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어. 그녀의 귀신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나를 도와주려고 나타난 거였으니까. 이제 나는 어떤 귀신이든 두렵지 않아. 나는 그녀를 통해 귀신도 결국은 인간의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흉가 체험. 대학교 시절 실제로 겪은 이야기다. 여가 생활과 문화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수업에서 특별한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다. 발표 과제가 조원들과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라는 발표하기였다. 너무 간단한 거는 별로인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게 흉가 체험이었다. 2000년대에는 각종 공포 체험이 유행했다. 그래서 흉가를 찾아봤다. 검색 끝에 찾은 경기도의 한 농장이었다. 그 농장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마트에 가서 손전등 2개와 약간의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목적지로 떠나는 버스를 탔다. 그런데 흉가에 가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고요하고 암흑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버스가 마치 목적지 없는 유령 열차를 탄 느낌이었다. 늦은 시간이었던 탓에 버스마저 끊기고 환승을 하질 못했다. 농장으로 가는 버스가 다 끊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렵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마저 그 농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좀 더 들어가줘 하고 쭉 들어갔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길가를 혼자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봤다. 그래서 택시기사님은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잘 됐다 싶어 물어보려고 창문을 내리고 길을 물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택시 안으로 쓱 얼굴을 내밀더니 거기 왜 가는데? 라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냈다. 할아버지가 너무 흥분해서 진정시킨 후 겨우겨우 길을 물어서 다시 출발하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봤는데 의심에 찬 눈초리로 택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부터 느낌이 너무 이상해졌다. 한기가 느껴지면서 싸늘한 느낌에 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은 커졌지만 조별 과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흉가로 향했다. 그렇게 택시는 어두컴컴한 산길을 올라가다가 농장 이름이 새겨진 농장 입구에 도착을 했다. 여기가 거긴가 보다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짐을 싸서 택시에서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택시기사님이 내 팔을 잡으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해 라고 말하며 명함을 주셨다. 할아버지부터 택시기사까지 처음부터 모든 게 찝찝했지만 조별 과제를 위해서 흉가 농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택시가 떠나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졌다. 불빛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아까 마트에서 사온 손전등 2개를 2명당 1개씩 4명이서 나눠서 농장을 향해 올라가는데 갑자기 손전등 하나가 꺼졌다. 새로 산 손전등이 고장 날 리가 없는데 작동이 안 되었다. 순간 위험을 직감했는지 누나 2명이 엉엉 울면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고 주저앉아버렸다. 난감했던 나는 여기까지 와서 과제도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산에서 조금 내려와서 가로등 밑에서 누나들을 안심시킨 후 여기에 있으라고 하고 형이랑 둘이 다시 그 농장으로 올라갔다. 형이 앞장서서 가고 나는 뒤를 따라갔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길 옆에 무덤 2개가 보였다. 그런데 무덤 2개 사이로 희미하게 무언가 보였다. 하얀 안개처럼 희미하게 둥근 형체가 무덤 위를 떠다녔다. 나는 잘못 본 건가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아직도 둥근 형체가 떠다녔다. 보통 혼자만 보게 되는데 형한테 저거 보이냐고 물어보니 보인다고 했다. 단순히 도깨비 불로만 생각하고 과제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누나들 전화였는데 도대체 언제 돌아오냐면서 빨리 오라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과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누나들을 달랜 후 다시 산속으로 향했다. 그렇게 둘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무슨 소리 안 들리냐며 물어봤지만
아무 소리도 듣질 못했다. 그러다가 다시 형이 또 뒤를 돌아보면서 이 소리 안 들리냐고, 소리 안 나? 라며 말했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를 듣질 못했다. 그래서 형한테 따져 물어봤더니 형은 넋이 나간 채 여기 등산로가 엄청 잘 되어 있잖아 라면서 불을 밟고 있길래 손전등을 비추어 보니 수십 개의 무덤이 있는 묘지터였다. 형은 그것도 모르고 등산로인 줄 알고 막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부터 털이 삐죽삐죽 쓰면서 소름이 끼치길래 형을 붙잡고 반대쪽으로 가려는데 나무들이 보여서 비춰봤더니 줄기가 꼬여 흉측하게 자라 있었다. 한두 개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만 모든 나무들이 다 그랬다. 그 괴이한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형을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내려왔다. 한참을 내려와 누나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왔다. 누나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펑펑 울면서 주저앉으면서 난리를 쳤다. 누나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우리가 올라가고 얼마 안 되어서 탁탁탁 하는 이런 소리가 울렸다. 근데 이상한 게 우리가 갔던 방향을 보면 그 소리가 들렸고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갑자기 넋이 나갔던 형이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보더니 내가 아까 무슨 소리 들린다고 하지 않았어? 바로 이 소리야. 라며 말을 했다. 누나들이 들었던 똑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는 형이 산에서 내려올 때도 계속 들렸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난 후 우리 4명은 미친 듯이 마을을 향해 뛰어내려왔다. 그리고 아까 전 묘지 앞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4명이서 같이 봤는데 할 말을 잃어버렸다. 형이랑 내가 봤던 무덤 위 도깨비 불이라 생각했던 사진 속의 형체는 괴기스럽게 웃고 있던 귀신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때 보았던 아줌마 귀신. 지금부터 제가 겪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일입니다. 조금 건들건들하며 싸움엔 꼭 참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배들로부터 일명 단합대회란 명목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두들겨 맞아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죠. 한 번은 못마땅한 선배가 있어 단합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제 친구 집으로 단합대회도 피할 겸 놀러 갔었습니다.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터라 대충 그곳의 지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놈이 술 마시기가 좋은 곳이 있다면서 자기 친구놈들이 군밤 구우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보자고 하더군요.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저였기에 입이 귀 밑에 걸려 친구놈을 따라 나섰습니다. 10여 분을 산 길을 따라 올라가니 한 곳에서 연기가 살며시 올라오더군요. 저랑은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안면이 있는 친구도 있고 해서 서먹서먹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여있는 인원이 총 7명으로 기억됩니다. 그중엔 운동부가 있어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그곳에 내려와서 한참을 마시다 보니 그곳의 지형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마치 움푹 패인 듯한 계곡 같은 인상을 주더군요.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말에 왠지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앉아 있으면 낮인지 밤인지 제대로 분간을 못할 정도더군요. 그 시간대가 아마도 오후 5시쯤 되었을 겁니다. 초겨울이라 조금 컴컴해졌죠. 저쪽 어두운 곳에서 다급한 아주머니의 비명소리인지 뭔지 모를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겠지 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들도 그 소리 들었다고 하더군요. 5분쯤 지났을까요? 아주머니 한 분이 다급하게 총각들 큰일 났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하고 20-30m 후미진 곳에서 저희를 애타게 부르시더군요.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논이 지금 수몰일보 직전이라 논뚝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 하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아주머니의 뒤를 7명 전원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무리 아주머니 뒤를 쫓아도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뒤에 있는 친구놈이 귀신이야. 우린 지금 홀린 거야.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저는 선두대열에 가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발을 봐봐 이 새끼들아 하고 뒤에서 또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아주머니 발을 보던 중 발이 지면하고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걸 확인했죠.
거기까지면 가뿐히 도망쳤을 겁니다. 앞서가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얼굴은 특별히 이상한 곳은 없었지만 목까지 내려오던 긴 혀와 너무나도 슬픈 눈. 저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도망을 가는데 완전히 몸이 경직이 되어서 슬로우 모션으로 뛰는 듯 하더군요. 가방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친구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몸이 땀으로 범벅되었더군요. 친구 아버님이 이장님이시라 왜들 시끌벅적하게 동네 휘젓고 다니냐고 꾸중하시길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친구 아버님이 이놈들아 거긴 뭐하러 가서 술을 처마시냐고만 하시고 달리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정말 귀신을 봤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던 아버님이 그제야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러니깐 3년 전이죠. 충남 쪽으로 며칠을 장대 같은 비가 퍼부어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도 거두어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주머니 귀신을 보았던 그 장소가 옛날에는 병든 아이와 역병자들을 산채로 버리는 애장터라는 곳이더군요. 애장터를 중심으로 바로 뒤쪽 산에 한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일찍이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만을 모시고 살던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자주 누워 계셔서 밭일만으론 약값이 턱없이 모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시를 짜는 일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답니다. 한산은 모시로 유명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그날도 모시를 팔러 한산 장터에 나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날 넋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며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집에 산사태가 밀려와 집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겠죠. 비는 그치고 슬픔에 잠겨 하루빨리 시신을 수습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더 바쁜 일이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랍니다. 사실 피해 규모가 엄청났었거든요. 불효를 저지른 것만 같아 한시도 잠을 못 이루던 며느리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며 매몰된 현장을 파내려 갔던 거예요. 그런데 비온 뒤라 아직 집안이 다져지지 않아 며느리도 매몰된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군가 빨리 알았더라면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자기 집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터라 엄두도 못 냈겠고 누가 산소까지 할 일 없이 올라갔겠어요. 2달 뒤에 면사무소 직원들이 수해 현황을 파악하러 갔다가 매몰된 걸 그때야 알아차리고 시신을 수습했답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죽어도 고생인가 보네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 1년 후부터 추수철에는 지금도 어김없이 세상 떠나신 아주머니가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하는 산길을 아예 폐쇄했답니다. 한이 많이 담긴 귀신이라 사람을 홀려서 죽음까지 몰고 가는 아주 지독한 귀신이라고 위령제를 시도하며 무당들이 불러들였지만 무당들이 혀를 내두르며 도망가기 일쑤라고 하더군요. 후일담으로 그때 같이 보았던 7명의 친구들 중 1명은 교통사고로 즉사했고요. 저는 오토바이 사고로 중태에 빠졌었고요. 2명은 사람 죽이고 지금 8년째 복역 중입니다. 나머지 3명은 저와 친한 사이도 아니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4번째 이야기, 낚시터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년 전 강 낚시를 조금 더 중앙에서 해보자며 겁도 없이 두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에 있는 둑은 보통 폭이 80에서 100cm 가량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수심이 4에서 5m, 뒤로는 경사가 가파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메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였어요. 채집망을 넣어두고 3일만 놔둬도 35cm가 넘는 메기가 2~3마리가 잡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좋은 포인트에 진입을 해보고자 둑에 앉아서 낚시를 즐기다 그만 깜빡 졸았습니다. 잠시 졸다가 눈을 뜨고 찌를 봤을 때 6대의 낚시대 중 3번과 4번 사이에 뭔가 시커먼 것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뭔가 있나 싶어서 계속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또 졸고 눈을 뜨면 이번엔 2번과 3번 사이에 뭔가 있고 또 살펴보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졸다가 눈을 다시 뜨면 1번과 2번 사이에 꼭 저승사자의 형태처럼 생긴 게 물 위에 있었습니다. 워낙 그런 쪽으로는 안 믿는 편이라 근처에 가로등이 제가 눈을 감고 있어도 제 눈에 피로를 주어 밝은 부분이 더 밝게 보여서 주위가 어두워져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떠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깜빡 졸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안 보여서 역시 착각이었구나 싶었죠. 근처에 살림망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나 확인하려고 왼쪽으로 돌아보려는데 그곳엔 무엇인가 절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단지 저승사자처럼 검은 도포에 삿갓을 쓴 형태만 보였는데 낚시를 접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숨은 턱턱 막혀오고 몸은 떨리고 그렇게 1시간 같은 1분이 지난 다음에야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이후 낚시되고 뭐고 다 놔두고 집으로 미친 듯이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직장 동료와 함께 가서 낚시대와 살림망을 접으며 어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근처로는 잘 지나가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충남 쪽에서 7월쯤에 밤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몸이 주체 못할 정도로 춥고 떨려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때 텐트 밖으로 휙 하고 날아가던 한 여자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목이 한없이 돌아가 있는 뒷모습인데도 얼굴이 돌아서 저와 눈을 계속 마주친 상태였습니다. 무서운데 몸이 굳어서 도망도 못 가겠고 휴대폰 플래시부터 켜고 겨우겨우 차로 가서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고 날까봐 운전도 못하고 밤새 뜬 눈으로 있다가 해 뜨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벌써 몇 년 전 일입니다.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 그쪽 자리 근처에는 낚시를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거의 절벽에 가까운 자리라 오르내리기 힘이 들고 길도 미끄럽고 험합니다. 제가 혼자 낚시를 즐기는 편이라 그날도 혼자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밤 11시 넘어 12시가 다 되어갈 때쯤입니다. 그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내 뒤에서 날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 순간 뒷목이 싸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과 온몸에 털이 쭈뼛하게 일어나며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뭐랄까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에 많이 사용하셨던 분냄새 같은 화장품 냄새가 찬 기운과 함께 코를 스쳐갔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냄새가 사라지고 찬 기운이 사라졌을 때 바로 낚시대를 접고 가방 챙겨 짐을 모두 챙겨서 도망치려는데 누군가 제 가방을 턱하고 잡았습니다. 순간 살아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그 미끄럽고 험한 절벽을 가방도 다 뿌리치고 올라왔습니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겨우 챙겨온 짐을 던져넣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 건너편에서 친구도 낚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기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낚시하는데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친구도 그 자리에서 빠르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에 충청남도 청양군 소재에서 아주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나타 차량과 학원버스 충돌로 몇 명의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끔찍한 사고였는데 전국 방송까지 나왔었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곳에 안부동지라는 아담한 소류지가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곳에서 혼자 낚시를 즐기고 있었죠. 새벽 1시쯤 어린 아이들이 떠들고 놀면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애들이 잠도 안 자고 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낚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문득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와 지금 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점점 애들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며 커졌는데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있던 소주 2병을 벌컥벌컥 마시고 텐트 문을 잠그고 무릎 담요까지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밤새 제 주변 여기저기서 애들 소리가 들려왔는데 아침이 다가올 쯤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작년 추석쯤 안부동지에서 1박 2일 밤 낚시 중 S5일 근처에서 애들 노는 소리가 나길래 주유소에 추석이다 보니 애들이 놀러왔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아침이 오고 새벽같이 주유소 직원이 문을 열길래 그냥 이상하다 하고 생각만 했었는데 위의 이야기를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네요. 여섯 번째 이야기. 처가집이 청송입니다. 청송 안덕면 근처에 작은 소류지가 있는데 새벽에 낚시를 가서 월척을 3번이나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낚시 다니던 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습니다.
그 소류지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제 방권 뿐입니다. 그래서 제 방 초입 후 제가 앉고 10m가량 떨어진 곳에 지인이 앉았고 그 옆 5m가량엔 다른 지인이 앉아서 밤새 낚시를 하고 있었죠.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가고 있던 새벽 3시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쥐 하나가 입질이 오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잡고 챔질을 하기 위해 드는 순간 발 아래에서 귀신이 제 발을 갑자기 잡았죠. 저는 낚싯대를 잡은 상태로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때 겨우 정신 차리고 옆에 있는 풀을 붙잡아서 매달렸고 물속에서는 저의 다리를 끌어당겼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볼일을 보고 왔던 지인이 무슨 일이냐며 달려와서 저를 끌어내려 했고 그때 비로소 끌어당기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풀을 붙잡고 겨우 올라와 무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누구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그날 정말 발 아래 있던 두 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 소류지에 가지 않습니다.